자, 동행 시작합니다. 저번에 질문이 나와서 66페이지 위에 기출지문 3번을 좀 보도록 할게요. 기본행위인 조합 설립 행위는 민법에 따른 행위이므로 기본행위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러 내려가서 밑줄 기본행위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요. 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지문은요. 첫 구절에서부터 틀렸어요. 지금 기본행위인 조합 설립 행위. 왜 틀렸냐? 조합 설립 행위는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가 특허로 본다면 조합 설립 행위는 기본행위가 될 수 없는 거죠. 기본행위라는 단어는 인가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해야겠다는 거예요. 조합 설립 행위. 조합 설립 행위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죠. 이거는 사시에서 예전에 나왔어요.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이때 이제 인가라는 단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조합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시행 계획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통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죠. 물론 여러분이 선택형을 할 때는 아예 그냥 쭉 다 적어놔야죠. 뭐를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추진위 구성에 대해서 승인해 주는 거, 구성 승인, 강화상 인가다. 두 번째, 조합 설립 인가. 세 번째, 이건 이제 둘로 나누는 거죠.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하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와 계획자는 뺄게요. 사업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와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 네 번째,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조합만 할 수 있어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처음에는 이것밖에 안 나오겠죠. 물론 행정소송 규칙에서는 특이하게 조합 설립 변경 인가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얘는 강화상 인가다. 얘는 세권적 처분 특허다. 토지용 소유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도 특허, 설권적 처분이라는 표현을 쓰죠. 판례는 특허란 말 대신 설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설권적 처분이다. 이게 특허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조합이 하면 얘는 인가다. 얘도 인가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다 한 번씩 나온 거니까. 다 알아두세요. A급으로. 그럼 여기서 보면요. 조합 설립인가 특허. 그럼 얘는 뭐예요? 기본행위가 아니라 특허의 사전 절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절차는요. 특허 처분으로 다 그냥 흡수가 돼버리죠. 얘는요. 얘가 조합이 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조합이 신청을 하는 거죠. 조합이. 얘하고 구분해야 돼요. 얘하고 구분을 해줘야 돼요. 얘는 조합이 신청하는 겁니다. 조합이 신청해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으면 얘는 인가니까 얘는 뭐가 돼요? 기본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논란은 있긴 하지만 2013년 판례 결론에 따라서 여기 보세요.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종류는 특히 조합과 관련해서는 행정소송규칙 19조 3호에 다 있는데 얘는 빠져 있어요. 얘는. 왜냐면 얘를 하는 건 조합 설립 행위를 하는 건 추진위원회입니다. 근데 추진위원회를 우리 판례가 뭘로 봤어요? 비법인 사단으로 봤거든요. 법인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비법인 사단에 속해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하는 조합 설립 행위는요. 이건 민사로 본 거예요. 판례가. 그래서 민사로 처리가 되고 있어서 얘는 당사자 소송에서 빠져 있어요. 지금. 옛날 뭐 다른 교수님이 이거를 이제 이상하게 써가지고 그걸 따라 쓰는 이제 강사님들이 계셨는데 우리는 판례하고 행정소송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행정소송 규칙에서는 얘는 빠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 이 둘을 먼저 얘부터 볼 거예요. 자, 음성 파일로 듣는 분들 이게 안 보여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사수문제에서 나왔어요.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얘를 다투려면 판례에 따르면 토지 등 소유자의 민사행위에 불과하니까 얘는 다사건, 대법원 민사사건이죠.
민사로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인가가 나오면 조합 설립 인가는 특허니까 얘 자체를 한 고성으로 다투는 겁니다. 근데 얘는요. 얘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기 전에는 저번 시간에 했어요. 이때는 사업시행 계획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죠.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총회만 존재한단 말이야. 근데 조합의 총회는 합동행위니까 공당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나오면 사업시행 계획의 효력이 완성되죠. 그럼 얘는 조합원 등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 인정되니까 그때는 한 고성으로 다툰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다 기출된 쟁점이에요. 다. 조합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는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 설립 행위는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얘는 민사상 합동행위에 불과하니까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되겠고,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얘가 특허니까 얘만 다투면 돼요. 얘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왜요? 특허의 사전 절차니까 특허의 절차상 하자의 문제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자체만 다투어야 된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지금 3번 지문은 왜 틀렸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66페이지 기출지문 3번. 기본행위는 조합 설립인가, 마지막 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 이건 뭐예요? 변경전 판례입니다. 이게 조합 설립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봤던 이 판례, 09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이 조합 설립인가를 인가로 봤단 말이야. 인가로 봤기 때문에 얘가 기본행위고,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된다. 얘는 변경전 판례 문구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나머지 복습 예상지문 밑에 학교법인 정관 변경 허가, 이건 민사에서 많이 배웠죠? 강화상 인가라는 거. 이건 선택형 지문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알아두시고. 사업 종류 변경, 이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사업 종류 변경도 처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하자 승계 부정, 결론을 꼭 떠올려야 돼요. 육아 보조금, 이것도 중요한 판례였습니다. 지위 승계는 제재사의 승계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불법 증차 차량에 대한 책임으로서의 반환명령은 선악 불문하고 양수인이 다 져야 되고, 다만 육아보조금 반환명령 대의적 처분이죠. 받아먹은 애한테 처분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승계 이후에만 반환명령 할 수 있다.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70페이지 업무정리는 대불적 처분이죠. 그리고 폐업되고 새롭게 개설이 되면 동일성 상실, 따라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그게 예상지문 1번이었어요. 그럼 별로 중요하진 않겠고 3번이 중요하네요. 목적론도 해석 가능하지만 문헌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 넘어갑니다. 72페이지네요. 예상지문, 개선명령, 이런 시정명령은 다 재량이죠. 웬만하면. 이익청량이 필요하다는 거 가볍게 보십니다. 넘어가고 식품위생법상 허가, 의식조와 관련되면 강화상 허가여서 재량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교육적 방법에 담임 교체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 가볍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75페이지.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않았으면 재량권 불행사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때 재량권 불행사가 된다. 넘어갑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허라고 했고 갱신 여부도 재량이다. 이 정도 알아두세요. 이 갱신 여부 관련해서 행정절차법 20조 처분기준의 설정 공표가 우리 사례형 객관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작년인가요? 그것도 객관식의 3번 정도로 봐야 되겠어요. 77페이지 기출지문. 개발의 행위와 불확정 개념 재량이다. 따라서 제한적 심사 방식이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교육감, 교육환경 평가서 작성은 환경영향 평가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했어요.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으면 보통 우리가 무효로 보는데요. 교육환경 평가서 같은 경우는 사후 관리 감독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승인 여부에 대한 재량은 없다.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가볍게 봐도 되겠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죠. 자, 조합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요, 강론에서 큰 쟁점 중에서 지금 안 나온 것 중에 특혜급이 지금 얘입니다. 조합. 두 번째가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 허가죠.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 허가는 2년 전에 법무에서도 한번 나왔고, 특혜급, 3년 전이었나? 2년 전인가? 법무에서도 나왔고, 특혜급으로 계속 찍혔는데 안 나왔단 말이죠. 따라서 예측 가능한 두 가지는 행정재산을 목적에 사용 허가하고 조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조합 꼭 알아두세요. 자, 오늘 진도에서는 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폐기물 허가는 우리 시험에서 2회 사례에 기출이 된 바가 있죠. 폐기물은요, 특허 재량이라는 것부터 알아둬야 돼요. 특허니까 재량이고, 따라서 예상지문 1번 두 번째 줄입니다. 폐기물 처리업 계획에 대한 적합 여부 통보, 이건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
환경오염이 극심해서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에요. 다음 2번은 좀 알아두게 체크를 좀 해주십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의 부적합 통보, 적합 부적합 통보 뭐다? 줄 빼고 사전 결정, 첨성 인정이죠. 사전 결정입니다.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사전 결정의 개념을 알아둬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을 좀 이해하려면 자, 보세요. 사전 결정은요. 지금 폐기물 적합 통보는 사전 결정의 일종이라고 쓰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일종이라고 썼냐면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의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전 요건 결정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야. 최종 처분의 중요 요건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폐기물 적합 통보는요. 요건 하나만 판단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 허가 요건 전반적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계략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전 결정에 딱 들어맞지는 않아. 원래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의 제일 중요한 요건을 미리 뽑아서 선취한다고 표현하죠. 선취해서 미리 판단해 주는 건데 폐기물 25조에 따른 폐기물 적합 통보는 사실 요건 하나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전 결정하고 딱 들어맞지는 않아. 그러니까 사전 결정이 일종이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폐기물 적합 통보 같은 사전 결정은 최종 처분의 모든 요건을 다 면밀하게 심사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처분 발령처럼 왜 얘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써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자, 거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 돼. 사전 결정의 취지를 아는 게 숨어있는 맥락입니다. 2번 볼게요. 폐기물 적합 통보를 하면서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사의 허가 기준의 줄 빼고 요건이죠. 보통 우리가 실제법상 요건을 그냥 기준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단 말이야. 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음 읽습니다.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했다면 슬래시. 만약에 얘가 최종 처분이었으면요. 그러면 얘는 절차상 하자예요. 그냥. 이유 제시 하자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지. 사전 결정이기 때문에 곧바로 위법을 안 가는 거야 지금. 특히나 사전 결정은 일부 요건에 대한 판단에 불과한 거니까 원칙이. 따라서 그 다음 볼도 처리입니다. 취소봉 절차에서 행정처분 처분하게 된 판단의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면서 즉 쟁송이 제기돼서 논란이 되면 그때 구체화시켜 주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지금. 구체적 불허가 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가 많이 되는 학생은 아니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만을 가리켜 기재했다면 이걸 이유 제시의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이유 제시 하자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사전 결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출지문 밑에 보안 요구 의무가 보통 있다고 얘기하는데 보안 요구는 어디까지 있다고 했어요? 원칙적으로 형식적 요건입니다. 두 번째 줄 보세요. 실체적 발급 요건상의 흠을 포함한다. 원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만 보안을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형식적 요건을 못 가져서 광해 형식에는 주체 형식 절차가 포함될 수 있는데 형식상 하자에 관해서만 보안 요구를 해야 되고 실체적 요건은 원칙적으로 보안 요구 대상이 아닙니다. 예가 있어서 예가 나오죠. 일시적 사정일 때. 실체적 내용에 관해서 일시적 하자에 불과할 때는 그때는 보안 요구 의무가 예외적으로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것까지 알아두세요. 실체적 발급 요건 밑에다가 원칙, 보안 요구 X, 예외, 일시적 사정. 경미한 내용이거나 일시적 사정에 불과할 때는 보안 요구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원칙보다는 예를 또 낼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12번 판례 관련해서 83페이지 한번 볼게요. 예상지문 1번입니다. 폐기물이 많이 나오네요. 1번 체크해 주시고 시도지사는 폐기물 사업 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슬래시 끊어주고 적합 여부 우리 2회 때 사례에서 나오는 얘도 사전 결정 방금 봤죠. 판단함에 있어서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존을 통한 쾌적한 환경 조성 환경이 나면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했죠. 끝부분 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취지 거기서부터 가로로 다 묶어줍니다.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도 고려하여야 한다. 가로로 묶어줍니다. 자, 뭐 때문에 헷갈리냐면 환경정책기본법 때문에 헷갈리고 있어요. 줄 빼고. 환경정책기본법은요. 옆에다 적어놓습니다. 원고적 계획의 법률상 이익에 그 법률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원고적 계획에서의 법률상 이익 X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자, 왜 그렇죠?
여기 보세요. 환경법, 환경권, 헌법 35조 환경권, 35조 2항에 근거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자, 공식이라고 했어요. 무슨 공식이냐면 기본자가 나오면 추상적입니다. 항상. 기본 원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환경권은 법률의 내용을 위임했기 때문에 추상적 기본권.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환경상 이익은 추상적 법률상 이익입니다. 그 이유로 구체적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 것 첫 번째, 환경영향평가법. 두 번째, 물환경보전법. 세 번째, 대기환경보전법. 이 세 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 있다고 했어요. 따라서 얘네들은 구체적인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있단 말이야. 따라서 환경정책 기본법은 추상적 법률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떠한 처분으로 인해서 환경정책 기본법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은 뭐냐면 원고가 주장하는 법률상 이익의 그 법률에는 기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하고 지금 혼동을 주고 있단 말이야. 처분을 할 때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른 환경 기준 등을 준수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정청의 판단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입법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원고적격에서 법률상 이익에는 이 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 두 가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1번 지문의 세 번째 줄.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라 설정된 환경 기준도 고려해야 된다. 화살표. 누가? 처분청이. 처분청이 대외적 처분할 때는 환경정책 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그에 따른 환경 기준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 이렇게 고려를 많이 하면 법치행정 원칙에 더 준수가 되겠죠. 옆에다 비교 표시. 원고적계의 법률상 이익에는 환경정책 기본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거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비교를 했어서 1번만 체크하시고 2번은 방금 봤던 거와 이제 반대되는 지문이죠. 환경 기준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틀리는 지문입니다. 3번은 공식으로 가르쳐 드렸어요. 환경자가 나오면 광범위한 재량 인정.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이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상황, 파급 효과 예측이 필요하면 이건 판단 여지죠. 폭넓게 존중. 예측 필요, 판단 여지를 지금 우리 판례가 정식으로 인정은 안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알아두십니다. 12번은 지우겠습니다. 필요적 취소 규정이 있을 때는 선택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데 뭐 이거는 조문을 주지 않는 한은 시험에 내기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어쨌든 여기저기 소개되어 있는 중요 판례는 다 수록은 했지만 시험으로 나오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넘어가서 84페이지 가촉분요법. 이거는 우리 법무에서도 사례에서 많이 나왔던 참조 조문이죠. 가촉분요법에 따른 처리 방법 변경 허가, 가촉분요법 줄 빼고 환경, 줄 긋고 재량. 가축 분뇨 같은 경우는 이게 환경오염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한단 말이죠. 실제 실무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우리 축사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 돈가 이런 데서 축사 증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뭐 말로는 그래요. 국회의원한테 로비를 해도 잘 안 된다고 이게 허가를 받기가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환경을 고려해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돼요. 왜냐면 가축 분뇨 때문에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 오염되는 게 실제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자, 기출조문에서 보면 볼드 처리만 보세요. 가축 분뇨 처리 방법 재량이니까 심사 방식은 사법 심사 방식은 재량 일탈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85페이지. 학교용지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재량 행위 체크합니다. 따라서 이익형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 가볍게만 보시고. 괜히 헷갈릴까봐 좀 그렇긴 한데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보통 기속인데 뭐 그거는 쓰지 마시고 밑에 예상제문들 쭉 있죠? 그건 다 지워버리세요. 실제 이제 시험에 필요한 것들만 딱딱 찍어서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시험 막판이니까. 8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예상지문 볼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재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재반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히 재량이 인정되겠죠. 경제검찰로 보통 우리가 통용되니까 재량이 인정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다음 2번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그 볼드 처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요. 대리점에 따른 시정명령, 이거는 시사성이 좀 있네요. 최근에 대리점업 관련해서 프랜차이즈 계약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리점법 23조에 따라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데 이 통보를 할 대상자를 어디까지 볼 거냐, 그게 문제된 사안이에요. 직접 영향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내려가서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까지도 알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포함될 수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직접 영향을 받는 자뿐만 아니라 향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자.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계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포함된다. 그게 합리적 해석으로 본 거죠. 그 정도 보시고. 자, 우리 기출주문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행강제금은요, 이행을 하면 즉시 부과를 중지하고 즉시 중지를 부과해야 되고, 그리고 과거 위반 행위 추심은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이제 중지가 돼버리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데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다르다는 거 한번 배워보신 적 있죠? 왜 그렇다고 했어요? 공정거래법의 이행강제금은요, 과징금하고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원래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하면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게,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는 목적밖에 없단 말이에요. 과거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보다는 장래 이행을 강제하는 심리적 강제 수단의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이행을 했다면 더 이상 부과는 할 수 없어요. 부과가 금지가 되는 거죠. 원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적 취지 때문에 그래요. 목적. 이행을 강제하는 목적이니까 어차피 이행이 됐다면 더 이상 부과할 수는 없고, 다만 이미 부과된 걸 추심할 수 있는 건데, 공정거래법은 다르다고 했어요.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행위의 제재인 과징금과 결합돼 버렸어요. 법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얘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행을 했더라도 이행기간을 경과해서 이행하지 않은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죠. 그것도 아마 그건 이제 기출지문 어디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87페이지. 예상지문 1번은 중요하네요. 1, 2번 다 체크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록형이 나오면 딱 좋겠네. 자, 부당하게 수치를 거부하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했다면, 자, 그러면 도달주의에 따라서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력이 없는 거죠, 일단. 그렇지만 수치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효력을 부정하는 거, 도달하지 않아서 효력을 부정하는 거 신의칙 위반이다. 자, 1번 알아둡니다. 신의칙 위반이라는 거 거기다 별표. 이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부당하게 수치를 거부해놓고 도달이 안 됐으니까 효력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건 신의칙 위반입니다. 그러면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그게 2번이죠. 자, 부당하게 키워드 우편물 수치를 거부함으로써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형성을 방해한 경우에는 수치 거부 시 별표. 수치 거부 시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두 단어는 신의칙, 수치 거부, 효력 발생. 신의칙과 수치 거부 시 이 두 단어가 떠올라야 되겠네요. 세 단어는 신의칙, 수치 거부, 그때 효력 발생. 이렇게 체크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88페이지 별표. 예상지문은 별표 치고요. 자, 조문은 절 24조, 절차법 24조죠. 절차법 24조고 제목은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입니다.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 처분의 근거 조문은 24조예요. 처분은 언제 성립하느냐? 핵심 키워드는 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했을 때입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해서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에 성립한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나가지 않으면 무효가 된다는 것까지도 기억하세요. 절차법 24조는 처분 방식이죠. 여기서 공식적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이제 등기 이런 걸로
문서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분 방식 문서주의하고도 연결해서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처분의 외부적 성립 시기 두 단어, 공식적 반부로 외부에 표시. 그래서 자유롭게 행정청이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 시점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외부적으로 성립한다. 그리고 이럴 때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문서로 하는데 문서주의를 위반하면 당연무효다. 절차법 24조에 있다. 넘어갑니다. 89페이지. 이 기출주문도 중요하죠. 별표 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했어요. 무면허 운전이죠.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 거기에 체크하고 위에다가 음주운전. 취소 처분의 원인이 음주운전이었는데요. 그 음주운전에 관해서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렇다면 취소 원인이 키워드 세 단어만 기억하세요. 면허 취소 원인. 두 번째 줄 무죄 판결. 그럼 무면허 운전죄 무죄.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취소 처분의 원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 행정청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직권 취소해야 되거든요. 근데 직권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면허 운전죄를 무죄로 판단해 줬다는 게 학자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형사법원이 사실상 효력 부인을 한 거 아니냐. 원인이 없는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 효력 부인을 한 거다 해서 이 판례가 유명한 판례로 지금 계속 교수님들 책에 다 언급이 돼 있으니까 별표에 쳐놓으세요. 객관식 용어로는 세 단어.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 무죄 판결, 그럼 무면허 운전 X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90페이지 예상 지문 한번 볼까요? 우리 시험에서 사회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자동차 관리법상 운행 정지 명령을 위반했을 때 명령 위반. 명령 위반죄는 명령이 적법성을 요건으로 하고 따라서 명령이 적법한지 위법성 확인은 형사법원도 할 수 있다. 위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형사법원에 형사법원 줄긋고 위법성 확인 가능성. 상위 카테고리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죠. 구성요건적 효력과 성결 문제. 구체적으로는 형사법원이 처분에 위법성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위법성 확인 가능성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보니까 명령이 위법해요. 그럼 명령 위반죄는 무죄다. 그런 판례였어요. 우리 시험에 이미 한번 기출됐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흘렀으니까 알아두십니다. 넘어가고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예상지문 1번은 답안지에 쓸 일이 많으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그리고 법무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십니다. 수익적 처분의 하자가 상대방의 사실은파에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줄 빼고 위조 서류 제출 줄긋고 신청. 사례는 그렇게 나올 거예요. 위조된 서류로 허가를 신청한 거야. 그래서 허가를 받은 거야. 그러면 이 1번 지문을 쓰라는 사례가 되는 거예요. 사례 또는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 그런 수익적 처분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 세 번째 줄 실내이익을 원용할 수 없고 처분의 상대방은 원용입니다. 다음 행정청은 이를 고려할 필요 없다. 원용, 고려 두 단어가 들어가게 하세요. 실내, 상대방은 원용 X, 행정청은 고려 X. 자, 부정한 방법이니까 거기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원시적 하자죠. 수익적 처분은 신청 당시로부터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취득이 됐기 때문에 원시적 하자입니다. 원시적 하자가 있어서 취소했으니까 직권 취소죠. 직권 취소는 행정기본법 기 18조입니다. 행정기본법 18조 2항 2로 이익형량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조문 적시 정확히 해주세요. 행정기본법 제18조 제2항 제2로에 해당하므로 1호에 해당되면 이익형량 할 필요 없다고 조문에 돼 있잖아요. 얘는 지금 행정기본법이 적용되기 전 사건이다 보니까 지금 조문 적시는 지금 없는 거니까 우리는 조문 적시까지 해줘야 됩니다. 특히 사례 기록 나오면 조문 꼭 적어주세요. 그 정도 보시고 기출지문에서는 2번 정도만 체크합니다. 2번에서는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거나 위법성 알고 체크, 중대한 과실. 두 단어가 나오면 이건 뭐예요? 귀책사유죠. 귀책사유. 귀책사유는요. 18조 2항의 1호에 보면은 예상지문 1번처럼 적극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는 소극적으로 위법한 사실을 알았거나 본인이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익형량 해줄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밑에 2번의 세 번째 줄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안 해도 된다. 비교형량 밑에다가 이익형량.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거죠. 이익형량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 한번 꼭 보셔야 돼요. 행정기본법 18조 2항의 1호, 2호 다 살펴봐야 됩니다. 꼭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93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행정이 취소란 말이 나왔을 때 볼드 처리만 읽으세요. 명칭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볼드 없는 거 체크만 하나 합니다. 장래를 향해서 처분을 소멸시키면 철회인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했어요. 대부분 철회인 거죠.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면.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넘어가서 94페이지. 이거는 예상지문 1번은 날리고 2번은 체크하는데 2번은 옆에서 시사적이라고만 적어놓으면 좋겠습니다. 의료 대란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시사적으로 눈에 띄네요. 2번 읽어볼게요. 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의료법상 면허 취소 사유, 기왕의 사실은 존재하는 걸로 봐버려요. 따라서 면허 취소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면허 취소사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지금 의료인에 대해서 법조인들도 좀 열이 많이 받아 있다 보니까 좀 처벌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해석하려고 한다. 좀 이렇게 뉘앙스를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힘내세요.